원래 워싱턴이 시간인데요. 선재규 선임 기자께서 출장을 잠시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배수연 기자와 함께 연합인포맥스 배수연 기자님과 함께 좀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수연이라고 할 수 있네요. 배수연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에 잘 부탁드리겠고요. 네, 어떤 얘기를 좀 해볼까요? 뉴욕 특파원도 오랫동안 이제 생활하셨으니까 관련돼서도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관련된 얘기도 전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 뭐 선재규 선배 말씀을 잠깐 해주셨는데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 사우디아라비아 실세인 그 빈 살만 왕세자가 직접 주관하고 사우디 그 국부 펀드가 후원하는 국제 AI 컨퍼런스에 특별 초청을 받아서 가셨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래서 지금 AI에 사우디가 상당히 진심인데요. 저희 연합인포맥스도 국내 언론사에서는 가장 AI에 진심인 그런 언론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높게 평가된 덕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사우디 현지에서 아마 선재규 선배께서 아주 생생한 국제 AI 동향을 좀 전해주실 것 같습니다. 저희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면 좀 아주 소중한 정보도 얻으실 것 같고요. 돌아오시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취재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글로벌 금융시장이 미국의 경제 지표에 따라서 일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앞서서 이제 국제유가 동향을 좀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얼마만큼 둔화되는지 현지 소식을 좀 중심으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주말에 이제 뉴욕 현지에 있는 분들하고 말씀을 좀 나눠봤는데요. 인플레이션 압력은 확실하게 둔화된 것으로 느껴진다. 이렇게 지금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뉴저지하고 뉴욕 일대의 주민들은 자동차 없이는 거의 움직이지는 못하는데요. 휘발유 가격에서 가장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파르게 둔화되고 있는 걸 느낀다. 한때 갤런당 한 4달러 이상 간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3달러 언저리로 지금 내려섰다고 합니다. 일부 가격 파괴 조유사 같은 경우에는 끝자리 정책으로 2.99, 뭐 2.97까지도 판매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현지 주민들은 인플레 압력이 좀 둔화된 방정으로 지금 받아들이는 것 같고요. 이 유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WTI 기준으로 지난주에는 주간 단위로 한 8% 내렸습니다. 이게 2023년 10월 이후 최고의 낙폭이고요. 절대 수준으로도 상당히 낮은 수준까지 내렸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월가의 대형 투자은행들이 앞으로 유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비관적으로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일단 경기가 그렇게 침체 우려를 일부 반영한 것 같은데요.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배럴당 50달러 선까지 갈 수 있다. 이게 국제 브렌트유가 벤치마크입니다. 그래서 브렌트유 기준으로 50달러라고 하면 WTI 기준으로는 50달러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그동안은 지정학적 우려가 불거지면 공급 문제의 차질로 이어질 수 있고 이게 국제유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작동 기제가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게 작동하지 않는다. 투자자들이 그걸 좀 감지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자금이 일부 이탈을 하면 배럴당 50달러 선까지 갈 수도 있다. 지금보다 10달러 이상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은행들이 다양한 모형으로 경기를 예측하고 있는데 여하튼 내년 경기가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다. 이런 전망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반영은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원자재 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금으로 갈아타라.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거나 위기 리스크 국면에서는 금이 가장 확실한 해지 수단이다. 그래서 온스당 2,700달러 이상 갈 수 있기 때문에 더 오른다는 거죠. 금으로 갈아타라고 아주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는 뭐 구리나 이런 것 등은 이제 중국의 경기 둔화 이런 것을 반영해서 별로 권고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지금 유가 말씀해 주셨었는데 사실 수요단에서는 이제 경기 침체 쪽을 굉장히 좀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공급단에서 오펙 플러스의 결정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주목하고 있잖아요. 어떤 얘기 나오고 있죠? 오펙 플러스가 당초에는 정산을 하기로 했는데 2달을 연기를 했지 않습니까? 2달 연기했다는 내용이 발표된 그날 바로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그 공급단에서의 그런 조정이 가격 결정 능력이 좀 줄어들었다. 이런 부분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와는 별도로 러시아가 저는 상당히 좀 흥미로운 그런 나라가 되고 있다. 네. 러시아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 그 제재가 상당히 강했지 않습니까? 근데 러시아만 그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개전 초기에는 한때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렸었지만 그동안 상당히 좀 많이 낮췄었고요. 이후에 다시 지금 기준금리를 지난 7월 달에 200bp를 올려서 18%로 올렸습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 러시아가 그동안 그러니까 서방의 그런 제재에도 석유 수출을 꾸준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서방이 배럴당 60달러 이하로 수출해야 된다는 그런 강력한 제재 정책을 펼쳤지만 우회로를 확보하는 데 성공하면서 러시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경기가 지금 화랑을 누리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면서 군비 지출이 늘어났고요. 군수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경기 과열을 우려할 정도로 경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전쟁 중인 나라라고 하기에는 네. 이해가 쉽게 되지는 않는 그런 네, 상황이네요. 근데 보통 보면 저희들이 뭐 약간의 음모론처럼 군산복합체를 중심으로 미국도 예전에 2차 세계대전 때 지금 이 불을 대부분 다 창출한 건 아니냐 이렇게 분석도 있지 않습니까? 군비 지출이라는 게 지금 석유에서 저달한 자금을 가지고 군비를 댈 수 있는 상황이고요. 러시아는. 그래서 군인들을 중심으로 급여도 상당히 많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계 소득의 그런 증가로 이어지고 있고요. 그럼 소비를 또 할 수 있고. 예, 그래서 네. 경기 과열을 우려하는 거의 유일한 나라가 지금 러시아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교전 상황에 대해서 조금 저희들이 왜곡된 시각을 가질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좀 객관적으로 본다면 러시아에게 좀 절대적으로 유리한 그런 국면이다. 그리고 러시아 경기는 지금 과열을 우려할 정도로 지금 상당히 괜찮다. 이렇게 진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루블화 관련돼서도 네네. 그러면 전쟁 이후에 그리고 네네. 지금 상황은 또 어떤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네네. 네. 루블화가 그 전쟁 초기에는 전쟁 직전에는 한 78에서 88, 뭐 네. 이렇게 90달러 아래서 이렇게 거래가 됐었는데요. 개전 초기에는 이게 150 루블, 그러니까 더블이 갔습니다. 그때 상당히 러시아도 당혹스러워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때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렸습니다. 이후에 그 당초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러시아가 잘 버틴다. 이게 드러나면서 이제 한때는 70루블 수준으로 회복을 했었고요. 2022년 6월 달에는 50루블까지도 내려갔었습니다. 당시에 기준금리가 그렇게 높은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요. 이후에 다시 이제 100루블 언저리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러시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루블화를 운용을 하고 있다. 기준금리를 지금 18%까지 올린 것도 최근에 루블화가 1달러당 100루블이 깨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대응하는 그런 차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는 상대적으로 아주 제가 보기에는 잘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네네. 이제 브릭스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튀르키예가 가입 신청을 했는데 러시아는 금지 규정은 없다 또 이런 얘기를 한 것도 어떻게 보면 될까요? 튀르키예 네. 같은 나라도 상당히 좀 줄타기를 잘하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뭐 인도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네. 그래서 지금 EU 가입을 지금 하고 있는 그 튀르키예가 지금 브릭스도 기웃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국 이익 우선주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교 전선에서는 뭐 우방도 없고 적국도 없다 이런 차원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러시아는 상당히 이런 부분을 많이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브릭스 관련해서 튀르키예가 가입한다면 또 다른 우회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는 특히 석유 수출 관련해서 중국, 인도 여기에다 튀르키예도 상당한 그 GDP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여기까지도 확보하면 러시아가 좀 더 숨통을 치는데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게
러시아가 지금 여태까지 버틸 수 있는 게 이런 기제가 좀 작동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좀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러시아의 보통은 저희가 이제 얘기를 전해드리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 상황이 어떻게 네네. 되고 있는지 보통 전해드렸었는데 러시아 경제 상황에 대해서 네네. 또 전해주시니까 좀 흥미로운 생각이 드는데요. 관련돼서 또 대우전자 참 네. 이름을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진짜 추억의 브랜드입니다. 네. 예. 그런데 IFA 그러니까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이게 지금 진행 중인 거죠. 네네네. 네, 여기 등장했다고요? 네, 지금은 이제 이게 튀르키예 기업이 됐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대우그룹하고도 좀 인연이 있는데요. 네. 좀 가슴이 좀 먹먹하기도 하고 당시에 그 대우전자가 상당히 그래도 우리 3등 브랜드이지만 사랑을 받았는데 132 뭐 이런 그 대한전선의 후신입니다. 대우전자가. 그런데 이게 튀르키예 소속이긴 하지만 다시 등장했다는 게 아마 많은 대우맨들의 가슴을 좀 울리는 그런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자, 다음 얘기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TV 토론, 미국 대선 TV 토론이 이제 네. 코앞으로 다가온 네네. 상황에서 그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대선 전에 형량 선고를 피했다. 트럼프 네. 전 대통령 얘기죠. 네네. 네. 굉장히 좀 유리해진 국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뭐 그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뭐 진짜 거의 그 총알도 피해갔지 않습니까? 상당히 좀 운이 좋은 그런 사람인 것 같긴 한데요. 지금 이제 그 이 형량 선고를 피하면서 예의 그 또 거친 입이 지금 발동되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집권하면 마르크스 그러니까 공산주의라고 하는 거죠. 식으로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검사들을 이제 뭐 잡돌이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그 경찰 공권력이 이 지금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그 민주당 정권은 예산을 통제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많이 파고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들의 후원에 그 조합 경찰 공제조합 행사에 가서 트럼프가 좀 강력한 그런 발언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카밀라 해리스가 경찰의 그런 예산을 삭감하는데 앞장섰다. 이런데 좀 비난의 그런 포커싱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 온건한 이런 노선은 절대 긋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이에 비해서 바이든은 이제 친노조 성향을 뚜렷하게 하면서 카밀라 해리스를 측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노동 기준 관련해서 행정 명령에 서명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주요 골자를 보면 그 노동 협약, 임금 기준, 보육 훈련 프로그램 같은 혜택 등에 대해서 연방 보조금을 우선순위로 이제 부여하는 그런 걸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관련해서 좀 재밌는 발언을 했는데 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9월에 그 미시간 전미 자동차 파업 현장을 찾아가서 피켓 라인에 서가지고 동참했던 것을 기억해 달라. 이럴 정도로 지금 친노조 성향을 뚜렷하게 지금 내보이면서 해리스를 좀 측면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러시아하고 그 중국 등이 누구에게 유리하게 지금 여론전을 펼치냐.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인터넷상에서 그동안 대선에 개입해왔다는 의혹이 많았지 않습니까? 미국 정부 당국에서는 지금 러시아는 트럼프한테 우호적으로 지금 여론을 조성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 그걸 지금 정부 당국이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울러서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라를 미치려고 하는 나라로 세 나라를 꼽았는데 러시아, 중국, 이란을 미국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지금 하고 있는 나라다. 그래서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보 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바가 이렇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네. 좀 더 재밌는 소식이 네. 주말에 좀 있어서 네.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에서도 좀 정통 그 공화당의 본류라고 할 수 있는 세력들이 트럼프한테 빠르게 지금 등을 돌리고 있다. 이 소식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아주 약진하고 있는 건 이른바 지금 그 러스트 벨트 중심의 미국 백인 남성 그 유권자들이 강력한 지지를 하는 게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통 보수 공화당의 본진에서는 이 트럼프로서는 이 미국을 제대로 온건하게 지킬 수 없다. 이런 지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딕 체니, 딕 체니라면 네오콘의 상징인데요. 신보수. 예, 네. 맞습니다. 딕 체니의 딸이 리즈 체니가 있습니다. 네. 리즈 체니는 명확하게 트럼프에게 반대하겠다는 걸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번에 해리스한테 투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체니 전 의원은 우리가 처한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이 얼마나 심각한지 생각하게 될 것이다. 나의 아버지는 공개적으로 미국의 민주주의에 도전하는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서 아주 위협적인 사람이라고 평가를 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리고 또 한 명의 그 공화당 본진이 있습니다. 맥케인 전 그 대통령 후보인데요. 그렇죠. 네, 맥케인 같은 사람은 원래 참전 용사이고 그리고 이 미국에서 애국심의 상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케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도 아주 높게 평가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 맥케인의 그 막내 아들이 카메라 헬리스한테 지금 투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이게 왜 이러냐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 대선 과정에서 맥케인을 아주 많이 깎아내렸습니다. 베트남전에서 포로로 잡혔던 부분에 대해서 영웅이라 할 수 없다. 잡혔기 때문에 영웅이 아니다. 라고 평가하는 바람에 네. 좀 정통 보수의 그런 그 표심을 좀 많이 잃은 것 같고요. 아울러서 그 민주당의 특파에서 이제 상원 의원으로 출마하는 이른바 한국사위 호건 네. 예, 전 메릴랜드 주지사 있지 않습니까? 네. 레리 호건 전 메릴랜드 주지사도 나는 트럼프에 맞선 유일한 공화당 정치인이다. 이걸 전면에 내세우면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화당 본진에서 약간 균열의 조짐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게 앞으로 미국 대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좀 주목해 보는 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그런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공화당 본진에서도 반 트럼프 정서가 예, 일부 일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일부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네. 한 3명이나 되는 주요 인사들이 나서면 이 좀 균열의 조짐이 네. 있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좀 넘어가 보면요. 경제 관련돼서는 일단 지난주 내내 고용보고서를 주목하면서 네. 좀 흘러갔었고요.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되고 나서도 약간 좀 헷갈린다라는 네네. 것 때문에 여러 연준 인사들의 입에 또 주목하는 맞습니다. 흐름이 이어졌거든요. 이 내용 네. 좀 전해주세요. 예, 지금 연준은 확실하게 기준금리를 내릴 때는 됐다. 이렇게 가닥은 잡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보면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폭을 25bp로 가져갈지 50bp로 가져갈지 하는 이 부분에만 지금 관전 포인트가 몰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준 인사들이 받은 내용을 보면 50bp까지 가는 건 그렇게 기대하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지만 고용 지표가 좀 시장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이게 견조한 흐름이다라고 네. 하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옐런 그 재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네. 지금 미국 경제는 상당히 튼실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 랜딩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옐런 같은 경우에는 뭐 연준 의장까지 지냈기 때문에 옐런의 발언이 가지는 무게감은 상당할 것 같고요. 이 밖에도 굴스비 그 시카고 의원 총재의 발언도 지금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된다. 고용시장이 지금 중대한 도전을 받고 있다. 냉각이 되고 있다라고 평가하지만 이게 그 사실은 베이비 스텝 25bp가 연준을 비롯한 모든 거의 대부분의 은행들의 그런 정상적인 기조지 않습니까? 50bp라는 거는 뭐 빅컷이라기도 하고 그다음에 점프라고도 하고 점버 스텝이라고도 하고 뭐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이건 비상한 상황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얼마나 꾸준하게 통화 정책 기조를 완화할지 이 부분을 지켜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조금 충격을 받고 있지만 저희들이 되돌아보면 거의 뭐 성장을 멈추지 않는 청소년 같이 계속 줄기차게 오르기만 했지 않습니까? 미국 경제. 예, 네. 그래서 지금 이 조정에 대해서 너무 많은 심리적 타격을 받으시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조정 없이 가는 것도 오히려 더 과열 우리 언젠가는 한번 겪어야 될 일이라서 그 부분을 보고 좀 담담하게 지켜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도 연준 내에서 영향력이 좀 상당하기 때문에 주목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네. 뭐 칼럼을 쓰거나 뭐 할 때마다 네. 월러 이사가 왜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연준의 구조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지만 집행부가 있고, 예, 그리고 위원회 조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원회 조직이 이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일) 거고요. 집행부는 이제 우리로 치면 한국은행, 이제 FOMC는 금통이지 않습니까? 집행부의 의견이 사실상 위원회에 보고되고 반영되기가 마련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의견을 알아보려면 제롬 파월 의장이 가장 큰 실세이긴 하겠지만 제롬 파월 의장이 발언을 하지 않을 때는 이 원로 이사를 통해서 집행부의 의사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로 이사가 파악하는 게 그동안 잘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선제적인 발언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원로 이사가 이제 때가 왔다.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는 이제 기정사실이 됐다. 근데 이제 50bp인지 25bp인지는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시장은 50bp 인하 가능성을 한 지난 주말 제가 언뜻 봤는데 패드워치를 보니까 한 40% 정도 반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25bp 인하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합인포맥스 배수연 기자와 함께했고요. 내일도 또 나오셔서 좋은 얘기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00세 시대는 옛말, 이제는 120세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나의 미래를 단단하게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세 가지 도구. 세 가지 도구가 준비된 자만이 더 나은 미래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미래를 위한 인생 전략. 지금 만나보세요.